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욱택TV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조금 계약건이 좀 많이 밀려 있어 갖고 부득이하게 어제는 영상을 못 실었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전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드렸던 것처럼 신축 빌라 계약을 했을 때 유념할 점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안 좋네요.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영상 화면이라든지 야외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으나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신축 빌라를 봤을 때 고객님들이 뭐 투룸이나 쓰리룸이나 원룸이나 1.5룸이나 여러 가지 집의 종류가 있을 텐데요. 그걸 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아 내가 이 집을 계약하겠다, 계약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지금은 전세 월세의 경우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제가 좀 더 부족하다면은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은 이제 분양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은 전세 월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이 마음에 드시면 이제 계약을 하실 거예요. 뭐 어디 부동산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이제 이 집이 마음에 드시면은 계약금 일부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가계약. 가계약을 좀 걸어 놓으세요라고 하세요. 가계약 의미는 없어요. 말 그대로 그 계약금, 그 전세금의 10%, 5%에서 10% 사이에요. 그거를 이제 계약금으로 거는데 보통 통상 한 10%를 겁니다. 10%에서 거기서 계약금 일부죠. 계약금 일부에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걸어놓고 2, 3일 내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를 왜 걸어놓냐?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다른 데다가 또 다른 손님들이 이게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은 2, 3일 동안 어 쉽게 말해서 필수죠. 네. 주인분도 이제 불안해 하시니까 저 이거 이 집 마음에 들어서 계약할 겁니다. 근데 계약서 날짜까지 2, 3일 정도 소요가 될 거니까 그 전에 조금 안 불안하시게 계약금 일부를 먼저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2, 300만 원에 대한 돈을 포기를 하고 버리고 이렇게 다니질 않잖아요. 되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를 안 하고 나는 계약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계약금 일부라는 명목으로 걸어 놓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제일 먼저 이제 하실 때는 이제 임대인 정보죠. 주인분 정보. 보통 이렇게 크게 나뉘어요. 신축 빌라는 건설회사죠. 건설회사가 직접 임대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안 그러면 그 건설회사가 분양을 쳐서 다세대니까 분양을 쳐서 주인이 각각 나눠져서 주인분이 따로 분양을 치시는 경우가 계시고요. 그래서 전세를 만약 계약하실 때 개인이시면은 개인분이 오셔서 직접 그 계약을 하실 때 같이 참여를 하시고요.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어요. 보통은 갭 투자죠. 네, 분양을 했을 땐 전세가 났을 때는 갭 투자예요. 갭 투자를 했을 때는 주인분이 즉 이제 바뀐 분이죠. 분양을 받으신 분. 그분은 전세를 맞춰 갖고 들어오시는 날짜에 그분도 같이 분양잔금을 치세요. 그래서 뭐 융자 말소 조건이나 이런 것들 소유권 이전 신청하시거나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계약을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시죠. 주인이 또 바뀌시네. 그렇게 되시면은 3일 정도 후에 담당 부동산이나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등기를 떼보실 수 있으시고요. 3일 정도 후면은 건설 회사에서 개인으로 이제 그 저랑 전세 계약을 하신 그 개인분 이름으로 등기상의 이름이랑 계약서상 그 임대인 이름이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건설 회사의 경우에는 건설 회사가 이제 주인으로 돼서 계약을 하실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보통 건설 회사는 건물을 지을 때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세요. 건축 대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은 각 건물에 대한 융자가 각 세대별로 나눠져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요즘은 신경 쓰기가 힘드시니까 부동산 신탁이라 그러죠. 1금융권 은행권으로 신탁권을 걸어 놓으세요. 신탁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거를 개인이 아니라 건축회사가 아니라 은행에서 책임을 져주겠다. 은행에서 돈도 내주고 이게 다 은행의 세입자가 임대가 맞춰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세대당 임대 말소도 아니 그 융자 말소도 시켜주겠다. 이런 거를 전체 종합적으로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네, 책임을 져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갭투자.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갭투자 했을 시. 갭투자는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분양이에요. 3억을 저는 분양을 했을 때 보통 전세가가 2억 7천 정도 맞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세금 2억 7천 넣고 제가 갭투자하는 제가 본인이면은 제가 3천만 원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3억이 되니까 같이 그걸 갭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세금을 받아서 저 돈 나머지 돈을 포함시켜서 분양잔금을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건설회사에서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아마 그 개인이 주인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계약서를 2번을 작성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는 건설회사 처음에는 건설회사 명의로 계약서 전세를 계약서를 썼다가 그 다음번에 한 이제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분양잔금 다 치르고 전세잔금 다 치르고 나서 한 3일에서 한 6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 부분이 바뀔 거예요. 근데 보통 계약서는 그대로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 건설회사랑 계약서를 쓰셨더라도 개인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이 됐더라도 양도가 되는 건데 그걸 조금 못 믿어 하시고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를 다시 쓰시면 돼요. 똑같은 내용에 거기다가 이제 임대인 부분에서 무슨 건설회사였다가 이제 개인으로 누구 뭐 예를 들어 홍길동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그 부분만 바뀌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계약서가 진행이 될 것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융자 부분. 각 세대에 다세대 요즘 거의 신축 빌라는 다세대입니다. 다세대는 각 세대 분류가 되어 있고 세대별로 융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신경 쓰셔야 되냐? 계약서를 쓰실 때 부동산 민법 사항이 1조부터 9조까지가 있고요. 그거는 읽어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특약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이 계약이 진행됐을 시 잔금 시 전세가 입주를 했을 시 입주를 하기 전까지 무융자 하자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며 세대가 제가 이제 전세가 들어가서 2년 계약을 하실 거예요. 2년 동안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계약 조건 그게 특약사항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융자가 있던 없던 간에 그래야지만 세입자도 조금 마음이 편하시고요. 네, 그렇게 되실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입주를 하시면은 전입세대 이제 전입을 하실 거잖아요.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되고 전입도 하셔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확정일자는 예전에 정세권 설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신 이제 전세권 설정은 제 개인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니 들어오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이걸 왜 개인적인 돈으로 70만 원, 8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돈을 해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왜 또 내 돈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법이 개정된 게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전세권 설정을 해놓던 그 법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으세요. 무조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통 이런 신축 빌라들을 보면요. 제가 1편에도 다뤄드렸죠. 일조권 때문에 위에가 꺾입니다. 일조권 때문에 건물 위가 3층부터 아니면 4층부터나 이렇게 꺾여 있어요. 니은자나 기역자로. 그렇게 됐을 때는 준공을 떨치고 나서 확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건설주는 그 부분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세대 두 세대를 포기한다는 거는 거의 전세로 따졌을 때는 뭐 4억에서 6억 정도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준공을 떨쳐놓고 나서 따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십니다. 확정공사. 특히 흔히 저희가 말하는 확장공사라 그러죠. 확장공사랍니다. 판넬을 얹고 거기다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세대를 더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시 불법 확장이 됐거나 안 그러면 정식 확장이 됐거나 그 차이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냐?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면은 건축물 대장 떼보시면 일반 그냥 확장이 들어간 곳은 위에 건축물 대장 옆에 노란색 딱지로 불법 건축물이란 거를 안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빔이 들어가고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건설이 됐다. 그러면 위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노란색 딱지로 딱 눈에 확 띄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걸 확인하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은 어디서 세입자들한테 어떻게 불이익이 오냐면요. 요즘 전세 들어가실 때 제 돈을 다 넣고 들어가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죠? 불법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는 불법 건축물이 있을 시에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안 나올 뿐더러 기존에 확장이 된 부분도 등기 상평수, 예를 들어서 실평수가 전용 면적이 20평 되는 3룸입니다. 근데 거기를 등기를 떼보면 확장 부분은 등기를 떼보면 등기 상평수는 한 6평에서 7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확장 부분, 나머지 부분은 10평, 15평 정도가 확장이 돼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은 거의 월세로 많이 돌리시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거니까. 나오더라도 등기상 평수, 등기상 평수에 3룸이라도 뭐 5.6평, 6평, 7평 거기에 한해서만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러면 3억짜리 집을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집을 보셨을 때 특히나 이제 꼭대기층 4층이나 5층 이런 걸 보셨을 때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건축물 대장. 등기만 보통 확인을 하지 건축물 대장들은 확인을 안 하세요. 등기랑 건축물 대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등기는 그 실소유자, 그 소유자가 융자가 얼마 있고 이 집에 융자가 얼마가 잡혀 있고 이런 걸 보여주는 면적과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건축물 대장은 그 건축물에 대해서 땅 위에 있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그 부분이 위반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찍혀져 있는 그런 집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집은 어차피 주인분이 확장 이행금이라고 해서 그 연간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고 해서 이제 벌금이죠. 벌금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이 있고요. 그런 건 이제 집주인분이 내시는 거니까 세입자분들은 들어와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똑같이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그 집에 대한 전세금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큼 괜찮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신축 빌라를 계약 시 유념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념하시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주의 시설이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역세권, 안 그러면 학군이 좋다든가, 안 그러면 중심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냐면요. 어차피 2년을 사시던 4년을 사시던 어차피 그 집에서 오래 사실 거 아니십니다. 빼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제가 금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역세권이나 그런 중심 상권이 있고 학권이 좋지 않은 곳은 나중에 빼고 나오실 때 힘드신 부분이 있어요. 왜? 다음 세입자가 맞춰져야지 그 전세금을 받고 나오시는데 그 세입자가 안 맞춰지면은 받고 나오시기가 힘든 부분이신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유념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군도 안 좋고 역세권도 안 좋습니다. 역세권도 아니고 주위의 상권도 아닙니다. 근데 집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싸요. 대신 1, 2층 정도 더 집은 비싸나 집은 더 좁고 더 비싸긴 하지만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학군 좋고 주위에 상권이 되게 잘 돼 있고 이런 곳이면 저는 1, 2천원 더 주고라도 그 집을 갈 것 같아요. 왜? 나중에 지금 들어가실 때 집의 상태도 보셔야 되지만 나중에 나오실 때 집을 빼고 나오실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3개월 전에 집을 빼기 전에 집을 나오겠다는 의사를 주인분한테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럼 이 주인분은 집을 내놓으시겠죠. 인근 부동산이나 주위에. 그럼 만약에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만기가 됐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저희 전세금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집주인분 미안해요. 세입자가 맞춰져야 되니까
맞춰질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해버리면은 세입자가 잘 안 맞춰지면 그 기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유념하셔야 돼요. 집을 구하실 때 집도 중요하지만 집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의 시설, 주위 상권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섯 번째, 요즘은 거의 차들이 있으시죠? 자기 차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세대당 한 대씩 있고 주차장이 엄청 넓거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상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신축 빌라는 딱딱 정해져 있어요. 건축법이 요번에 개정이 됐어요. 3월 달에. 개정되기 전에는 0.5대였어요. 그래서 보통 0.5대니까 그 뒤쪽으로 이제 필로티죠. 필로티 뒤쪽에 보통 원룸을 지어 놓는 경우도 있으셨고요.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 이제 건축법이 바뀌어서 세대당 0.8대씩 무조건 주차 라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시에는 세대당 한 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세대의 신축 빌라다. 그러면 보통 여기 밑에는 주차장 라인은 7대, 6대, 7대, 8대 한 요 정도 선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중개하는 부동산들은 물론 저도 부동산이고 중개를 하고 있지만 요럴 때는 세입자들이 물어보십니다. 주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주차 됩니다. 대신 이제 순서대로 되시는 거지 딱 지정석은 아니지만 주차는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런 거를 계약을 하실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세요. 주차를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저희가 차가 있으니까 주차가 돼야 됩니다. 주차가 안 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돼서 입주를 하셨을 때 주차 문제로 인해서 세입자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좀 불필요한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갖고 그런 것들 잘 짚고 넘어가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손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신축 빌라를 신축 빌라를 보여드렸을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건축 자재죠. 예전에는 신축 빌라라 하면은 보통 아파트보다는 조금 자재가 등급이 낮은 걸 사용했었어요. 철근부터 안에 들어간 인테리어, 등박스라든지 걸레바지라든지 뭐 몰딩이라든지 문짝이라든지 안에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파트보다 좀 아래 등급, 낮은 등급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신축 빌라들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자재를 똑같이 철근이나 층간 보온재, 층간 소음재, 보험재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야지만 준공사항에 그게 따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 쓰면은 준공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념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실입주를 했는데 딱 집을 보러 신축 빌라 가는데 느낌이란 게 있어요. 여긴 너무 안 좋다. 너무 조금 자재가 너무 싸구려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집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집들은 가감이 나오세요. 나중에 힘드십니다. 뭐 비가 좀 새가지고 균열이 많이 있어서 비가 새갖고 옆에서 물이 새갖고 곰팡이 쓸고, 벽지가 새 건데 벽지 안에서 곰팡이 새갖고 집에서 쾌쾌한 냄새 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강압이 나오세요. 가끔 가다가 건축비가 요즘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 단가를 조금 낮추려고 똑같은 자재지만은 그 똑같은 자재 축에서도 한 단계 아래 걸 쓰시는 건축주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육안상으로도 딱 보여요. 들어가서 보면 벽지를 봤는데 벌써 신축인데 물이 샌 흔적이 있거나 중간에 곰팡이 흔적이 있거나 바닥이 떴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냥 가감이, 집이 좋으셔도 가감이 나오세요. 들어가서 힘들어지십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요렇게 제가 지금 대략 한 6가지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임대인 정보, 건설 회사인지 안 그러면 개인이 갭 투자하셔갖고 개인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 융자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불법 건축물 등재 4층 5층 확장 부분에서 불법 건축물 대행을 떠보시고 불법 건축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라 그러셨고요. 네 번째 주위 시설, 이제 뭐 역세권인지 학군이 좋다든지 중심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판단하시라고 그러셨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주차. 차가 없으신 분은 괜찮으시겠지만 있으신 분들은 주차 부분도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간에 세입자들 간에 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싸움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이런 것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건축 자재. 건축 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게 인코딩을 해서 제가 올릴 건데요. 요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한 6가지 정도만 잘 생각을 하시고 하셔도 되게 좋은 집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늘리려고 하면 엄청 많아요. 유념해야 될 점도 많고 걱정하셔야 될 점도 많은데 그 부분에서도 가장 큰 것들을 제가 대략 뽑아서 말씀을 드렸던 경우고요. 저도 물론 계약을 하실 때도 계약을 할 때 손님분들한테 이런 걸 다 짚어드리고요. 제가 계약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걸 다 짚어드려요. 저는 짚어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옥택TV 생활하면서 제 근접권에 있는 것들,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집을 계약할 때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집을 보러 갈 때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알아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옥택TV가 될 테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십시오. 많이 의견 주시면은 제가 그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오늘 이 컨텐츠도 정말 영상 실은 지 얼마 안 되고 저 구독자 수 이제 2명, 3명이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요걸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반영을 해서 이런 유익한 이런 정보들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는 제가 저번에는 3룸을 다녀왔었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저 개인 고객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 신축 빌라랑 헬리오시티 요런 소재로 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실을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 화도 제가 최대한 빨리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택TV였습니다.